노장 황충과 위연. 가맹관을 물러난 유비는 부성으로 향하던 도중 사람을 시켜 부수관을 지키는 양희와 고패에게 작별을 알리게 했다. 양회와 고패는 유비가 형주로 돌아가기 위해 군사를 거느려 온다는 말에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곧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유비가 죽을 차례가 온 것이네. 우리가 각기 비수를 가슴에 품고 가 유비를 전송하는 자리에서 찔러 죽이도록 하세. 그러면 우리 주공의 큰 근심거리를 없애는 것이 될 것이네. 두 사람은 이렇게 의논한 뒤 군사 200을 거느려 관을 나가 유비를 배웅하러 갔다. 유비는 겉옷 속에 두꺼운 갑주를 받쳐 입고 허리에는 보검을 찼다. 양회, 고패 두 장수가 전송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이 와서 알림으로 유비는 행군을 멈추고 두 장수를 기다렸다. 방통은 위연과 황충에게 군령을 내렸다. 두 장수가 이끌고 온 군사는 마군이건 보군이건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말도록 하라. 얼마 있지 않아 양회와 고패가 유비 앞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유비와 방통이 앉아 기다리고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양회가 유비를 보니 갑주도 입지 않은 채였다. 황수께서 먼 길을 돌아가신다기에 저희들이 보잘것없으나 술과 안주를 마련해 전송차 왔습니다. 인사말과 함께 술을 따라 유비에게 권했다. 유비가 사양하며 굳이 먼저 마실 것을 권하자 양회와 고패는 그 술잔을 들이켰다. 두 사람이 술을 다 마시자 유비가 다시 청했다. 내가 두 분 장군과 은밀히 의논할 일이 있소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보내도록 하시오. 유비는 그 말과 함께 수하에게 눈짓해 양회, 고패가 데리고 온 200의 군사를 중군장 밖으로 내보내게 했다. 양회와 고패는 그런 유비를 말릴 수도 없었다. 유비가 벼랑간 호통을 쳤다. 이 두 놈을 묶어라. 유비가 사로잡힌 그들을 보고 꾸짖었다. 나는 너의 주인과 종친이며 형제뻘이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두 사람이 짜고 우리 사이의 정리를 갈라놓으려 했느냐. 그러자 방통이 좌우에게 명을 내렸다. 저놈들의 몸을 뒤져보라. 좌우의 군사들이 두 사람의 몸을 뒤져보니 과연 날에 시퍼렇게 선 비수가 품속에서 나왔다. 저런 죽일 놈들이 있나. 빨리 목을 베어라. 방통이 그들 두 사람을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했다. 이때 황충과 위연은 양회와 고패가 거느리고 온 군사 200을 사로잡아 가두고 있었다. 두 장수의 목이 떨어지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유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양회와 고패는 나의 형제간을 이간질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해치려고 칼까지 품고 있었으니 죽였을 뿐이다.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유비는 술과 고기를 내려 군사들의 놀란 가슴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자 방통이 군사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들을 우리 군사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제 우리 군사를 인도해 관을 빼앗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후한상을 내리겠다. 군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방통의 말에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이었다. 양회와 고패가 거느리고 왔던 200군사를 앞세운 유비의 대군이 부수관으로 향했다. 양장군과 고장군께서 돌아오셨으니 어서 관문을 열어라. 그 소리에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관문 쪽을 굽어보니 모두 자기 편 군사들이 틀림없으므로 즉시 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숨소리를 죽이고 있던 유비의 군사들은 관문이 열리자 일시에 지쳐들었다. 부수관 안의 군사들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유비군을 맞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모두 항복했다. 유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관을 얻었으며 부수관 안의 군사들까지 자기 편 휘하로 거두어 들인 것이다. 한편 유비가 양회와 고패 두 장수를 죽이고 부수관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의 유장은 크게 놀랐다. 일이 정말 이렇게 될 줄을 어찌 알았으랴. 유장은 한탄하며 여러 문무관원들을 모은 후 이 일을 의논했다. 유비에 대해 처음부터 눈에 쌍심지를 돋았던 황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사를 낙현으로 이끌어 성도로 들어오는 물줄기 같은 길을 막도록 하십시오. 유비가 아무리 날랜 군사와 사나운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만 막으면 쉽게 성도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유장도 지체하지 않고 군령을 내렸다. 유괴, 냉포, 장임, 동현, 네 장수는 군사 5만을 거느려 밤낮 없이 낙현으로 가 유비를 막아라. 낙현의 74은 각처의 험한 길목을 나누어 지키기 위해 군사를 나누었다. 유괴가 배치를 서둘렀다. 그때 유비는 부수관에서 방통과 더불어 낙성을 깨칠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아침 유비가 내보낸 척구병이 헐레벌떡 달려와 알렸다. 초계 네 장수가 군사 5만을 이끌고 와 낙성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냉포, 동현 두 장수가 군사 2만을 거느려 낙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해 영체를 세웠습니다. 유비가 곧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의논했다. 성도에 들기 위해선 먼저 성 밖의 진영부터 쳐야 하오. 누가 가서 냉포와 동현의 진영을 부숴 첫 공을 세우겠소. 그러자 노장 황충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비는 쾌히 승낙하며 격려했다. 노 장군께서 낙성으로 가셔서 냉포, 동현 두 장수의 진영을 빼앗아 준다면 내가 반드시 후한상을 내려 그 공을 기릴 것이요. 그때 돌연 한 장수가 장하에서 소리치며 나섰다. 노 장군께서는 이미 나이가 있으신데 어찌 그 힘겨운 일을 맡으시겠습니까?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 일을 제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유비가 누군가 하고 본즉 그는 바로 위연이었다. 그러나 황충이 그 말을 듣고 잠자코 있을 리가 없었다. 문득 목소리를 높여 위연을 나무랐다. 두 장수의 다툼이 격해지자 유비가 나서며 말했다. 지금 냉포, 동현이 각각 영체를 세우고 있다 하니 두 장수는 각기 한 영체씩을 맡아 깨뜨리면 될 것이요. 어느 쪽 장수이든 먼저 적의 영체를 빼앗는 장수에게 첫 번째 공을 돌리도록 하겠소. 황 장군은 냉포의 영체를, 위연 장군은 동현의 영체를 맡도록 하시오. 두 장수는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맡은 영체를 치기 위해 그 자리를 물러났다. 유비는 방통을 부성에 머물게 하여 지키게 한 후 자신은 유봉, 관평과 함께 군사 5천을 거느려 두 장수를 뒤따르기로 했다. 황충이 진병을 서둘렀다. 그러자 위연이 은밀히 군사를 황충의 영체로 보내 황충이 언제 출발할 것인가를 엿보게 했다. 황충의 군사를 살피러 갔던 군사가 오래지 않아 돌아와 알렸다. 내일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오경에 떠난다 하옵니다. 위연이 그 소리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우리 군사들은 내일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삼경에 떠나도록 하되 날이 밝을 무렵에는 등연의 영체 가까이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황충에게 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위원인지라 가는 도중에 엉뚱한 욕심이 생겼다. 등연의 영체만을 빼앗는다면 그게 큰 자랑거리가 될 리 없지 않은가. 그럴 바엔 차라리 냉포의 영체부터 빼앗고 내가 맡은 등연의 영체마저 빼앗는다면 황충을 따돌리고 공을 혼자서 독차지할 것이 아닌가. 욕심에 눈이 어두우니 이젠 적군의 군세나 형세는 안중에도 없었다. 위원은 군사들에게 갑자기 영을 바꾸어 내렸다. 군사들은 모두 방향을 바꾸어 왼편 산 기슭으로 향하라. 먼저 냉포의 영체부터 치기로 한다. 그런데 욕심만 내었지 적의 경계태세를 염두에 두지 않은 위원이었다. 그들이 영체 가까이에 이르자 냉포가 미리 풀어놓은 척후병들에 의해 냉포에게 즉각 알려지고 말았다. 냉포는 포향 한 소리를 터뜨리는 것과 동시에 삼군을 이끌어 위원의 영체로 덮쳐들었다. 위원이 냉포를 맞아 황급히 말을 달려나가 싸웠다. 두 장수가 말을 부딪히며 겨룬 지 30여 합이나 되었다. 그때 서천의 군사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위원의 군사를 덮치고 있었다. 위원의 군사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길을 달려온 군사들이었다. 게다가 양쪽에서 기습을 당하는 형세가 되었다. 좌충우돌 같은 편길이 부딛고 넘어지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냉포에게 크게 칼을 한번 휘둘러 그가 물러나는 사이 위원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천 군사들이 위원을 뒤쫓으며 형주군을 공격하니 형주군은 크게 패한 채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호련 산 뒤쪽에서 북소리가 크게 일며 등연의 군사들이 산 골짜기를 휘돌아와 길을 가로막았다. 위원은 달아나지 말고 순순히 말에서 내려 항복하도록 하라. 그 소리에 더욱 급해진 위원이었다. 말을 박차고 힘껏 채찍질을 하며 앞으로 헤치고 달려나가는데 말도 지쳤던지 갑자기 앞굽을 꿇고 고꾸라지고 말았다. 등연이 그걸 보자 위원을 한 창에 찍을 기세로 말을 달려와 창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며 나르는 시윗소리가 나더니 등연의 등을 꿰뚫었다. 이때 위원을 뒤따르던 냉포가 그 모양을 보고 말을 달려 등연을 구하려 하자 산 위에서 한 장수가 말을 달려오면서 산이 떠나갈 듯 소리쳤다. 노장 황충이 여기 있다. 냉포는 어서 내 칼을 받으라. 그 소리에 냉포가 칼을 들어 먼저 달려드는 황충을 급히 막았다. 냉포가 황충을 맞아 싸웠으나 그가 대적해 싸울 상대가 아니었다. 황충이 그 뒤를 쫓으며 냉포군을 찌르며 베며 휩쓸어 가니 냉포군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그럴 동안 황충이 거느린 군사 중의 한 무리가 위원을 구해 곧장 적의 영체 쪽으로 향했다. 냉포는 왼편 자기의 영체를 버린 채 황망히 뒤따르는 군사를 이끌고 오른편 영체로 향했다. 그런데 냉포가 오른편 등연의 영체로 말을 몰아 달려가 보니 영체에 펄럭이는 깃발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등연의 영체 안에서 한 장수가 말을 달려 나오는데 보니 금빛 갑옷에다 비단 점포를 입은 유비였다. 유비가 얼이 빠져 있는 냉포를 보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놈 냉포야, 내가 너희들 영체를 이미 다 차지했는데 네가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냉포가 낙성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벼리를 달려갔을 때였다. 호련 좁은 산길에서 군사들이 양쪽에서 내달아와 갈퀴와 올가미를 날려 그를 덮씌우더니
말 잔등에서 낚아챘다. 그들 복병은 위원의 군사들이었다. 위원은 어떻게 죄를 면할까 생각하다 뒤따르는 후군을 수습하고 항복해온 서천 군사들에게 서천군이 달아날 만한 길을 물어 그곳에 매복해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운 좋게도 마침 도망쳐오는 냉포를 사로잡게 된 것이었다. 그때 유비는 항복해온 서천 군사들을 달래고 있었다. 너희 서천 사람은 다 부모와 처자가 있을 터인데 참으로 항복하는 자는 나의 군사로 받아들일 것이니라. 만약 원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리라. 서천의 군사들은 모두 성정을 굽혀 유비의 너그러움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때 냉포의 왼쪽 영체를 빼앗은 황충이 유비의 영체에 이르렀다. 황충은 유비에게 다가와 아뢰었다. 위원이 이번에 공을 도맡아 세우려다 굴령을 어겼습니다. 자칫 이를 그르칠 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굴령마저 어겼으니 그에게 죄를 물어 굴령의 엄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비도 황충의 말을 듣자 성난 목소리로 급히 위원을 불러오게 했다. 때마침 위원이 냉포를 생포해서 영체로 들어오고 있었다. 유비는 위원이 냉포를 사로잡아 오자 노기를 누그러뜨리며 황충에게 가만히 말했다. 위원이 비록 죄가 크나 냉포를 사로잡은 공을 보아 그를 용서해 주어야겠소. 유비는 황충을 달래는 한편 위원에게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위원은 듣거라. 굴령을 어긴 죄 목을 베어야 마땅하나 세운 공도 있는 데다 특히 황 장군께서 너그러이 용서하라고 하니 이번만은 특별히 그 죄를 덮어두기로 한다. 위원은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황 장군에게 감사하되 다시는 다투지 않도록 하라. 황충과 위원의 일을 그렇게 수습한 유비는 냉포를 장하에 이끌어 오게 했다. 냉포가 묶인 채 이끌려오자 몸소 결박을 풀어주며 그를 청에 앉힌 뒤 술잔을 건네며 달랬다. 그대는 내게 항복할 뜻이 있는가? 유비가 묻자 냉포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다.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어찌 항복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를 놓아주신다면 유계와 장임도 달래 항복하도록 권하겠습니다. 유비가 냉포의 말에 크게 기뻐했다. 만약 냉포의 말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화살 한 개 쏘지 않고 낙성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거짓으로 냉포가 빠져나가기 위해 꾸며댄 말이라 해도 이름 없는 촉의 한 장수쯤 놓친다 하여 별로 두려워할 바도 아니었다. 유비는 즉시 안장과 말을 내주고 냉포를 낙성으로 가게 했다. 그러나 낙성으로 돌아간 냉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냉포는 유계와 장임에게 유비에게 사로잡혔던 일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어쨌든 부하 군사들은 모두 죽거나 적에 투항하고 장수만 돌아왔으니 크게 패한 싸움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유계는 사람을 성도로 보내 이 사실을 유장에게 알리게 했다. 유장은 모든 관원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의논하자 큰아들 유순이 나서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낙성을 지키겠습니다. 유장은 여러 관원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내 아이가 가겠다고 하였소. 그런데 저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겠는데 누가 나서겠소?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유장이 소리 나는 쪽을 보니 그는 사돈이 되는 오이였다. 유장은 오이의 말에 쾌히 승낙하고 그들에게 군사 2만을 주었다. 오이는 그날로 군사를 이끌어 낙성으로 향했다. 유계와 장임은 오이와
군사 이만을 성 안으로 맞아들인 뒤 오이에게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어 냉포가 계책 하나를 말했다. 이 부근에는 부강이 흐르고 있으며 물살이 빠르고 거칩니다. 저기 산 아래 영체에 있으니 그 지세가 낮습니다. 제게 군사 5천만 주신다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 부강의 둑을 일시에 무너뜨리겠습니다. 오이가 냉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군사 5천을 주며 말했다. 내가 오란과 내동에게 군사를 주어 그대 뒤를 바치도록 하겠소. 한편 유비는 그때 황충과 위원에게 각기 빼앗은 영체를 하나씩 맡겨 지키도록 한 다음 부성으로 돌아왔다. 유비는 방통을 정해 다음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멀리 나가 있던 세작이 돌아와 알렸다. 동호의 송관이 사람을 장로에게 보내 화친을 맺고 앞으로 가맹관을 칠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통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맹달에게 말했다. 공은 서촉 사람이니 이곳 지리에 밝을 것이요. 공이 가서 가맹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맹달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게 한 사람만 더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지난날 형주의 유표 밑에서 중랑장을 지낸 바 있는데 남군 지강 땅 사람으로 이름은 곽준이며 자는 중막이라 합니다. 유비가 그걸 마다할 리가 없었다. 곧 곽준을 불러 맹달과 함께가 가맹관을 지키도록 했다. 맹달이 가맹관을 지키기 위해 떠나자 방통은 그 자리를 물러나 거처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문 앞을 지키는 군사가 와서 알렸다. 어떤 나그네가 와서 군사를 뵙겠다고 합니다. 방통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맞으러 나갔다. 방통이 그 사람을 보니 키가 8자에 용모가 비범하고 체구 또한 우람했다. 초기 인물을 잘 아는 법정을 통해 알아보니 그는 팽양이라는 사람으로 유장에 대한 원한이 있는 인물이었다. 방통은 그를 예로서 대하며 물었다. 선생께서는 어쩐 일로 이렇게 찾아주셨습니까? 그러자 팽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공들의 군사 수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왔소이다. 그러나 유황숙을 뵙고 나서야 말씀드릴 것이요. 유비가 오자 팽양이 말했다. 장수된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지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장군께서는 낙성 앞쪽의 영체에다 군사를 주둔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 두 영체는 부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둑을 무너뜨리고 일시에 강물을 터놓고 군사들이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게 앞뒤를 막는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군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모두 강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영체들은 마치 호숫바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위험한 곳입니다. 유비는 팽양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막빈으로 모시는 한편 사람을 황충과 위원에게 보내 영을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물 셀 틈 없이 순찰을 하되 특히 적이 부강의 둑을 터놓는 것을 엄히 살피도록 하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밤이 되자 비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비 오기만을 기다리던 냉포는 때가 왔다고 여기고 군사 5천을 거느리고 부강으로 나가 강가에 둑을 터놓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호련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군사들이 내달아왔다. 냉포는 크게 놀랐다. 이토록 비바람이 심한 날에 적군이 매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냉포였다. 냉포가 그 혼란 속을 외치며 말을 달려 달아나는데 문득 앞쪽에서 위원이
군사를 거느린 채 앞을 가로막았다. 냉포는 다시 위원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유비는 냉포를 성 밖에 끌어내어 목을 베게 하고 그를 사로잡은 위원에게는 후한상을 내렸다. 그때 사람이 들어오더니 유비에게 알렸다. 형주의 제갈 군사께서 마량을 보내 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유비가 급히 그 글을 읽어보았다. 천문을 읽어보니 대장의 몸에 길한 일은 적고 흉한 일이 많습니다. 부디 주공께서는 모든 일을 신중히 살피시어 함부로 나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글을 읽고 난 유비는 형주로 돌아가서 공명과 만나고 싶어 이를 방통에게 말했다. 그러나 방통의 생각은 달랐다. 공명은 내가 서천을 얻게 하여 공을 세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리라. 그래서 그를 보내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리라. 방통이 이윽고 입을 열었다. 저 역시 천문을 보았습니다만 이는 주공께서 서천 땅을 얻을 징조이지 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공께서는 부질없는 의심으로 이를 그르치지 마시고 급히 여세를 몰아 군사를 내도록 하십시오. 방통이 유비를 부추기며 재촉하자 유비도 하는 수 없이 내친 김에 서천을 떨어뜨리자는 방통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군사를 이끌어 성도로 향했다. 낙성으로 들 수 있는 길이 몇 군데나 있소. 영체로 든 유비가 법정에게 물었다. 낙산 북쪽에 큰 길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가면 낙성의 동문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산 남쪽에 작은 길이 있는데 그리로 가면 낙성 서쪽 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두 길 어느 곳으로도 군사를 내실 수 있습니다. 방통이 그 말을 듣자 얼른 유비에게 말했다. 제가 위원을 선봉으로 삼아 남쪽의 작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공께서는 황충을 선봉으로 삼아 북쪽 큰 길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낙성에 이르면 그때는 전군이 함께 들이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방통이 유비를 걱정하며 편한 길을 권유하는 것을 유비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유비는 험하고 좁은 길로 방통을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미덥지 않아 자신이 좁은 길로 가겠다고 했으나 끝내 방통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유비는 방통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서둘러 큰 길로 나아갔다. 봉추, 떨어지는 낙봉파. 그 무렵 낙성에 있던 오이와 유계는 냉포가 강둑을 무너뜨리려다 적에게 사로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이에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의논했다. 장임이 먼저 나섰다. 이곳 성 동남쪽 산속에 작은 사이길이 하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길목이니 내가 군사 한 무리를 이끌어 그곳으로 가서 지키겠소. 그대들은 낙성을 굳게 지켜주시오. 만약 실수하는 날에는 우리는 물론 성도까지 위험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형주 군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낙성을 치러 온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장임은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급히 산 골짜기의 사이길로가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그때 위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났다. 위원의 선봉부대가 지나갈 동안 매복해 있던 장임은 오래지 않아 방통이 군사를 이끌어 오는 것을 보았다. 군사 중에 하나가 방통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군사들 가운데 흰 말을 타고 오는 장수가 바로 유비임에 틀림없습니다. 장임의 영을 받은 궁노수와 궁수들은 일제히
팔에 살을 매긴 채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통은 이때 좁은 길로 군사를 이끌어 가는데 어쩐지 그 길로 접어드는 것이 망설여졌다. 방통은 문득 어떤 예감이 일어 말을 세우고 군사들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군사들 중에 촉에서 투항한 군사 하나가 대답했다. 이곳은 낙봉파라고 합니다. 그 소리에 방통이 깜짝 놀라며 얼굴색이 달라졌다. 내 도호가 봉추인데 이곳 이름이 낙봉파라니. 곧 봉이 떨어지는 언덕이란 뜻이 아닌가. 필시 나에게는 이롭지 못한 곳이리라. 방통이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급히 군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물러나도록 하라. 그때 포양이 숲속을 뒤흔들며 울리는 것과 함께 빗발치듯 화살이 방통의 몸으로 날아들었다. 몸을 감출 틈도 없이 순식간에 3,000군사의 화살이 벼 메뚜기 날아들듯 백마 위를 덮치니 방통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아깝게도 방통은 백마와 함께 수많은 화살에 맞은 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36이었다. 장임은 유비를 죽인 것으로 알고 기뻐했다. 장임이 호령하며 3,000군사를 앞뒤로 내몰자 방통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 앞서가다 다행히 적의 화살을 피한 군사 몇이 달려가 선봉인 위원에게 이 일을 알렸다. 이에 위원이 황급히 군사를 되돌려 본진을 구하려 했으나 마음만 급했지 길이 좁아 마음대로 달려들 수조차 없었다.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에 위원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투항한 초계 군사 하나가 말했다. 이럴 바에는 낙성 쪽으로 달려 큰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동안 말을 달리다 보니 호련 앞쪽에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한때의 군마가 마주 달려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 그들은 초계 장수 오란과 뇌동이 거느린 군사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는 장임이 군사를 거느려 그를 뒤쫓아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앞과 뒤에서 한꺼번에 적을 맞게 된 위원이 죽기 살기로 싸우며 길을 열려고 했으나 이미 겹겹이 에워싸인 터라 혈로를 뚫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문득 한 장수가 적병 가운데를 헤치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더니 소리쳤다. 위원, 내가 그대를 구하러 왔노라. 그 소리에 위원이 놀라 바라보니 그는 바로 황충이었다. 황충이 달려오자 위원은 힘이 솟았다. 그때까지 혈로를 뚫기에 바빴던 위원은 이제는 적을 깨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황충과 힘을 합해 적을 치기 시작했다. 이때 유비가 군사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매복해 있던 장임이 군마를 이끌어 나와 길을 막았다. 초계 군사들이 드센 기세로 유비군을 몰아치자 유비는 싸우고 물러나기를 거듭해가며 부관으로 방향을 바꾸어 달렸다. 유비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부관을 지키고 있던 유봉과 관평이 군사 3만을 이끌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군사를 나누어 구원하러 왔다. 그러자 장임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쯤 유비는 한숨을 돌리고 부관으로 들어가자 문득 방통부터 찾았다. 군사는 어이하여 보이질 않는가. 그러자 낙봉파에서 살아남은 군사 하나가 유비에게 놀라운 소식을 아뢰었다. 군사께서는 적군이 쏘는 무수한 화살에 맞아 말을 타신 채 낙봉파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유비는 낙봉파가 있는 서쪽을 보고 목을 놓아 울었다. 이윽고 유비는 울음을 거두고 제단을 쌓아 방통의 넋을 달랠 제사를 올리게 하니 모든 장수들도
통곡 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유비와 모든 장수들이 방통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황충이 뒷일이 걱정된다는 듯 눈물을 거두고 아뢰었다. 군사께서 이번에 세상을 떠난 것을 알면 장임이 분명 부관을 치러 올 것입니다. 만약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오면 주공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형주로 사람을 보내 제갈 군사를 이곳으로 청하시어 서천을 깨칠 계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군사 하나가 와서 알렸다. 바로 황충이 짐작한 대로였다.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부관을 굳게 지키기만 하고 나가 싸우지 않았다. 유비는 공명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관평에게 주면서 일렀다. 너는 형주로 가서 군사께 이 글을 드리고 군사를 모셔오도록 하라. 그 무렵 공명은 때마침 7월 칠석을 맞았다. 그런데 밤이 이슥했을 때 큰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뿌리며 서쪽 하늘로 떨어지다가 흰 광채를 남기며 흩어졌다. 슬프구나 봉추여. 실로 가슴 아픈 일이로다. 우리 주공께서 팔 하나를 잃으셨도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우의 양아들 관평이 서천에서 달려왔다. 공명이 급히 그를 뜯어보았다. 지난 7월 7일 방통 군사께서 낙성을 치러다가 낙봉파에서 적장 장임의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아 세상을 떠났소. 이윽고 공명이 울음을 거두고 여러 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주공께서는 부관에서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가보지 않을 수가 없소. 공명은 유비의 글을 여러 관원들에게 보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주공께서는 형주에 대한 일은 모두 내게 맡기시고 나의 뜻대로 결정하시도록 한 것이요. 문장은 지난날 복사꽃 핀 동산에서 맺었던 형제의 의를 생각하시어 온 힘을 다해 이곳을 지켜주시오.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임무가 아니니 문장은 특히 이 점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오. 공명은 곧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형주의 인수를 넘겨주며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제 형주의 모든 일은 장군의 손에 달려 있어. 대장부가 무거운 책임을 맡은 이상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그러자 공명이 말했다. 내가 이제 8자의 글귀를 드릴 테니 장군은 그걸 새겨 들으시기 바라오. 그 글귀에 이른 대로 하면 이 형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요. 북거 조조, 동화 손권. 즉, 북으로는 조조를 막되 동의 손권과는 화친하라는 뜻이었다. 군사의 말씀 가슴에 새겨두겠습니다. 공명은 곧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서천을 향할 채비를 하는 한편 장비에게 날랜 군사 1만을 뽑아주며 명을 내렸다. 장군은 먼저 파주를 치고 이어 낙성 서쪽으로 지쳐들도록 하시오. 먼저 그곳에 이르는 자가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요. 장비에게 그렇게 군령을 내린 공명은 이어 조운에게 군사 한 갈래를 내어주며 영을 내렸다. 자룡은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 낙성에 이르도록 하라. 역시 먼저 낙성에 이르면 첫 번째 궁으로 삼으리라. 두 장수에게 그렇게 영을 내린 다음 공명은 간홍, 장원과 더불어 군사 1만 5천을 거느리고 서천을 향해 떠나갔다. 공명은 군사를 이끌어가는 장비를 불러 당부했다.
서천은 일찍이 영웅 호걸이 많으니 그들을 결코 가볍게 보고 맞서서는 아니 될 것이요. 또한 서천으로 가는 도중 전군에게 엄명을 내려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하시오.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달래며 민심을 모으도록 하시오. 장비의 급한 성미를 잘 아는 공명이 노파심이 일어 간곡히 일렀다. 장비도 공명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의 말을 따를 것을 약조한 후 군사를 거느려 떠났다. 장비는 공명의 말대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위로했다. 항복해 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며 휘하의 군사들과 다름없이 대우해 주었다. 장비가 한천길로 나아가 파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풀어둔 세작이 달려와 알렸다. 파군 태수 어마는 촉에 이름난 장수로서 노장이기는 하나 힘은 이전과 다름이 없다 합니다. 강한 활을 잘 쏠 뿐 아니라 큰 칼을 써서 능히 만명의 적을 당적할 수 있는 용맹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 어만이 성을 굳게 지키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기세입니다. 한편 장비의 용맹을 익히 알고 있던 어만은 성문을 굳게 지킨 채 장비와의 싸움에 결코 응하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성 밖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어만에게 싸움을 걸었던 장비의 군사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어만이 10명의 군사를 뽑아 장비의 군사로 변장시켜 장비의 영체로 들어가게 했다. 그들은 그날 밤 삼경에 장비가 새끼를 통해 파군을 지나쳐 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파성으로 돌아가 그 사실을 어만에게 알렸다. 이에 어만은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새길에 매복한 채 장비를 기다렸다. 이윽고 삼경이 되어 장비의 군사들이 새길을 지나게 되었다. 매복해 있던 어만군이 장비군을 덮치려던 순간 한때의 군마가 오히려 어만의 매복군을 급습했다. 또한 장비의 군사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어만을 덮어 누르고 꽁꽁 묶어버렸다. 어만을 사로잡은 장비가 산이 떠나갈 듯 소리치자 어만의 군사들은 더 망설일 틈도 없었다. 모두 창칼을 버리고 장비에게 항복했다. 장비는 여세를 몰아 파군성으로 내달았다. 장비군이 파성을 빼앗은 뒤 성 안이 안둔되자 군사들은 결박지은 어만을 끌어왔다. 장비가 대청 위에 앉아 어만을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어만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를 보자 장비가 고리 눈을 부릅뜨며 이를 갈더니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러나 어만은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장비를 꾸짖었다. 장비는 크게 노해 좌우에게 목을 베라고 외쳤다. 그러나 어만도 지지 않고 장비에게 호령했다. 어만의 목소리가 조금도 움츠러듦이 없이 굳세고 우렁찬 데다 얼굴에 두려워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 장비는 그런 어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문득 얼굴빛이 달라졌다. 너희들은 잠깐 물러가 있거라. 어만의 좌우에 늘어서 있던 군사들을 물러나게 한 장비는 부드러운 미소로 친히 어만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군사들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장비는 새 옷을 가져오게 하여 어만에게 입힌 뒤 손수 팔을 이끌어 대청 위에 한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고는 넙죽 절을 했다. 지금까지 장군을 욕되게 한 말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원래부터 노 장군께서 서천의 호걸임을 알고 있었소이다. 어만은 장비의 진정 어린 간곡한 목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장비라면 천하가 다 아는 맹장이 아닌가. 그런데 자기의 충절을 가상히 여기고 절까지 하니 그의 굳어있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장비의 은혜와 의로운 마음에 감복한 어만도 그제야 패장으로서 겸허하게 항복했다. 장비는 어만을 후히 대접하고 상빈의 예로 대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준 후 서천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어만이 장비의 물음에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싸움에 진 장수가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개나 말에 수고로 남아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거니와 화살 한 대 날리지 않고도 성도까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파성에서 낙성에 이르기까지 도중에 모든 관소는 이 늙은이가 맡고 있소이다. 군사를 이끌고 그 관소를 모두 빼앗으려면 100만 대군을 이끌어도 가벼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바라건대 이 늙은이를 전부 선봉으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르는 곳마다 그들을 불러내어 달랜 후 추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비는 어만의 말대로 그에게 전부 선봉을 맡게 하고 자신은 그 뒤를 따르기로 했다. 어만은 선봉이 되어 이르는 관소마다 군사를 불러내어 달래니 과연 그의 말대로 두말 없이 항복해 왔다. 그렇게 되니 장비는 가는 도중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모든 관소를 지날 수가 있었다.